위생적인 제조 가방을 떠올리며 아이들에게 차마 억울하고 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통 선물 단과를 제조해서 가장은 질보다 시기를 맞추는 것입니다. 2월 16일, 4월 15일과 같이 선물을 좋아할 날짜는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1월 8일까지 추가돼 연초 선물 생산으로 온통 난리를 피웁니다. 그렇다고 그 날짜들에 맞춰 원료 자재들이 척척 포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멀리 뛰고 내리 뛰며 원료 자재들을 끌어오고 근로자들은 기한 내에 단과류를 만들어놔 밤잠도 자지 못합니다. 자연히 위생 같은 것은 생각을 없이도 낼 수 없습니다. 더 경악스러운 것은 이 기회에 한몫 단단히 챙기려고 선물 생산용 원료 자재를 몰래 빼돌리는 일부 간부들입니다. 그들은 선물 생산을 내걸고 계획보다 많은 양의 원료 자재들을 사들입니다. 그리고 사탕가루와 계란 같은 중요 원료를 몰래 빼돌려 시장에 내다 팝니다. 가루와 계란이 충분히 들어가지 않으니 선물 단가류가 돌덩이처럼 딱딱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먹는 아이들이 입안이 까지고 이빨이 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대신 사탕가루와 계란이 충분히 들어간 장마당 단가류는 그만큼 부드럽고 맛있어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선물 단가류는 몇 가지 원료가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그대로 생산되고 장마당 단가류는 온 원료를 하나라도 더 내려고 애쓰는 것이 바로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의 차이입니다. 계획경제는 생산된 제품이 질과 상관없이 무조건 팔린다는 전제하에 제품의 질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또 심려를 기울여 제품을 생산해도 누가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시장경제에서는 질이 좋은 제품이 더 많이 팔리기 때문에 자연히 제품의 질에 목숨을 걸게 됩니다. 상품에서 비위생적인 요소되면 더 이상 팔리지 않기 때문에 위생관리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됩니다. 또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구매자들의 더 많은 관심을 끌기 위해 포장도 화려하고 앱있게 합니다. 계획경제에서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올바른 사상관점과 소위 인민관으로 오주려고 그렇게 애쓰지만 얻지 못하는 것을 시장경제는 이윤이라는 마술로 쉽게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제 장마당은 누구도 부인하거나 고칠 수 없는 대세로 확고히 자리 잡았습니다. 기발한 발상으로 민들에게 필요한 상품을 만들어 팔면 시장에 쭈그리고 앉아 겪는 고통도 덜 수 있고 높은 이윤도 낼 수 있습니다. 바로 장마당 활성화에 인민들의 생활 안정이 있고 운영하는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전체 인민들은 발전을 만들어 놓는 노동당에 대한 기대를 접고 국민들에게 안정된 삶을 보장해주는 장마당을 더욱 위한 투쟁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할 것입니다. 하늘에 닿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소동자 송학생이 보내드리는 국민의 소리 방송입니다. 행복을 찾아 남쪽 나라 한국으로 간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탈북민 소식 시간입니다. 지금 김정은 정권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불만과 앞날에 대한 절망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더욱더 높아가고 있습니다. 하여 우리 인민들에게 삶의 희망을 드리기 위해 아무개 이 땅을 탈출하여 남쪽 한국에서 새로운 꿈과 희망을 찾은 탈북민들을 소개해드리는 연속 방송
한국의 희망이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52번째 순서로 남조선에서 북쪽의 고향 성공을 이룬 탈북민 존초루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존초루 탈북민은 1969년 평안남도 남포에서 태어났고 북에 있을 때는 비교적 좋은 가정 환경에서 생활하였습니다. 인민군 장령이었던 아버지와 대학 교원이었던 어머니를 두었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기계제작학회에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학을 졸업하면서 여느 학생들은 꿈도 꿀 수 없는 당시 동부 도입시간대의 그리스인 한국대학에서 유학을 그녀였던 북에 있을 때 조선이 정말로 살기 좋은 인민의 세상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부 도이칠란드에 유학을 가서야 자기가 나서 자란 북의 현실과 다른 비교해 볼 수 있었으며 한국의 선전과는 너무도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당시 동부 도이칠란드 생활 수준은 동유럽 사회주의 진영에서는 최고였지만 북은 인민들 모두가 서부 도이칠란드를 동경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동서부 도이칠란드는 서로 배치되어 있었지만 동부 사람들은 자유롭게 서부 도이칠란드의 정보와 문화, 상품 등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서부 도이칠란드가 통일되면서 1989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를 직접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존초루 탈북민은 동부 도이칠란드의 자유로운 생활과 문화를 체험하면서 그리고 당시 남조선 서울에서 진행되었던 88 서울 올림픽을 텔레비전으로 자신이 지금껏 살았던 지상에서 하나같이 정상적이고 사람 못 살 행지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충격적인 역사를 직접 체험하면서 자유의 세상을 갈망하게 된 그는 같이 공부하던 친구와 함께 서부 도이칠란드로 넘어가서 한국 대사관으로 찾아갔고 마침내 남조선으로 망명할 수 있었습니다. 남조선에 온 후 존초루 탈북민은 서울에 있는 한양대학교에서 못다한 공부를 마치고 전자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오래전부터 하고 싶던 방송에서 하기라 결심하였지요. 그 누구에게나 다양한 기회가 주어지고 앞길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남조선에서는 누구나 본인의 희망에 따라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부터 사람을 웃기는 재주가 있었던 그는 초 14년 남조선 방송국인 MBC의 만담배우로 뽑혀서 방송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투박한 북쪽 사투리로 사람을 웃기는 그의 재주는 남쪽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며 인기를 끌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방송국 만담배우보다 더 흥미로운 일을 발견하게 되었지요. 어느 날 방송국의 만담 배우들을 집으로 초청한 그는 정성스럽게 고향에 냉면을 만들어 대접하였는데 맛이 참 좋다고 모두가 놀라워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고향의 음식을 맛보게 하기라 결심하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존초루 고향 냉면이라는 냉면집 운영을 시작했는데 냉면에 계란과 소고기, 무, 오이로 된 후미를 올려놓은 시원한 냉면은 남쪽 사람들의 입맛을 이번에 사로잡았지요. 존초루 고향 냉면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지면서 나날이 손님이 늘어났고 점차 사업이 번성하여 식당을 여러 곳으로 확장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성공 일로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아직 회사 경영 경험이 부족했던 그는 첫 사업에서 그만 실패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냥 주저앉을 그가 아니었지요. 실패해서 교훈을 찾고 더욱 고심하는 것에 존초루 고향마을이라는 고기 국밥집을 다시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가 고기국밥집을 선정한 이유는 고향에서 맛있게 먹던 고기국밥을 잊을 수 없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대중적이고 민족적인 고기국밥을 맛있게 만들어 본다면 사람들이 좋아할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의 생각은 적중하였습니다. 전통적인 맛과 누군 가족으로 전철호 고기국밥은 곧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철호 탈북민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낮은 가격에 음식의 맛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연구에 연구를 거쳐했지요. 수많은 시행착오와 끈질긴 노력 끝에 그는 서양식 양념갈비, 곰탕, 갈비탕, 부채살 양념구이, 항아리 갈비 등 여러 가지 새로운 음식들을 개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음식의 맛을 개선하고 포장의 질을 높이는 등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제품에 대한 광고와 텔레비전과 인터넷 방송 판매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전철호 탈북민의 사업은 나날이 번성해지고 판매액도 늘어났지요. 연간 판매액이 무려 800만 달러에 달했다고 하니 정말 대단하지요. 전철호 고향마을은 식품 종합 생산 및 유통회사로 발전하였고 식품회사에서 일하는 직원만 해도 100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 텔레비전과 인터넷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남조선의 홈쇼핑에서 최고의 판매액을 자랑하는 전철호 대표의 회사는 전국의 큰 상점들의 모종의 식품을 내보내면서 미국과 캐나다, 일본, 필리핀 등 여러 나라들에도 식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 나날의 전철호 탈북민이 행복한 가정도 이루었고 귀여운 딸도 보았으며 북에 있는 한국에 오면서 17년 만에 누이네 가족들과 반갑게 성공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탈북민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교에 매달 많은 돈을 후원하는 등 탈북민들을 위한 일에도 성의를 다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러운 것 없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전철호 탈북민에게 꼭 이루고 싶은 김측 공업종합대학에 장학금을 기부하여 대학 후배들을 미국과 일본으로 유학을 보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의 아름다운 꿈이 이루어질 날이 반드시 와야겠지요. 그럼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멋진 인생.
지금까지 탈북민 소식 시간이었습니다. 조선노동자 총성명에서 보내드리는 인민의 소리 방송입니다.
던질 거예요. 야, 이거 그냥 괜찮아요. 잘 때렸어요. 맞아도 괜찮아요. 원래 말고. 오케이, 그럼 이거. 그럼 이거. 좋아요, 좋아요, 형님. 저희 얼굴 가신 거 아니에요?
대한 반감이 날로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검은 액체가 들어간 가짜 계란으로 우상화 선전물들을 훼손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보이성의 소식통은 얼마 전 검은 먹물을 넣은 계란 모양의 물체를 김씨 일가를 칭송하는 구호판과 전시물 등에 던져서 훼손시키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우상화물 훼손에 사용된 것은 깨지기 쉬운 껍질로 된 가짜 계란 모양이며 여기에 주사기 같은 도구로 검은 먹물 잉크를 주입해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가짜 계란에 의한 우상화물 훼손 사건이 얼마나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평양과 국경 지역 등에서 최소 여러 건 이상 발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 같은 내용들이 최근 평양에서 열린 보이성 회의에서 보고되었으며 이후 전국의 보이 기관들과 인민반 동에도 통보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심각한 병폐인 뇌물 비리가 유치원들에까지 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소식통은 6월 1일 국제 아동절을 계기로 어린 자녀들을 두고 있는 가정집들에서 유치원 교양원에게 돈을 바치는 경우가 흑비한한다고 밝혔습니다. 학부형들은 아동절 운동회와 봉사에 참여를 하면서 교육자 보상은 물론 수만 원짜리 현금을 별도로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뇌물을 주는 것은 자기 자녀를 잘 돌봐달라는 의미도 있지만 배급동 국가 공급을 고의 받지 못하는 유치원 교양원들이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탓도 있습니다. 거기다 국가적 혜택이나 공급이 거의 중단된 상태에서 식량부터 치약, 칫솔, 소금, 된장까지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것을 자체로 보상해야 하는 것도 뇌물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서식통은 교양원들이 뇌물을 많이 주는 간부나 돈주 자녀들만 손해하기 때문에 유치원에서도 심각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국이 올해에도 농촌지원 전투 총동원령을 내렸지만 간부나 돈주, 그 자녀들은 대부분 빠진 것입니다. 관련 소식통은 올해도 어김없이 힘있는 자들은 고위 진단서를 떼거나 후방사업 등의 각종 부실을 내걸고 농촌지원 전투에서 빠져나가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함경북도 청진시 청남구역 인민병원에서는 의사들이 간부들의 부탁이나 돈주 뇌물을 받고 농촌지원 전투에서 빠지기 위한 엉터리 고위 진단서를 무더기로 발표한 사실이 드러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돈주는 중국과 평양을 오가는 국제열차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체포됐는데 가짜 진단서를 떼서 농촌지원 전투에서 빠진 것은 물론이고 장사를 위해 중국까지 다녀오던 길이었습니다. 국경과 인접한 평안북도에서는 농촌지원 전투에서 빠지기 한 달짜리 가짜 진단서를 떼는데 중국 돈 200위안이 든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습니다. 일부 돈주들은 아예 몇 년짜리 가짜 중환자 진단서를 만든 다음 모든 강제 동원에서 면제되는 사회 보장자로 넘어가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세태에 대해 주민들 속에서는 힘있고 돈 있는 자는 전부 환자가 되는 세상, 힘없는 평백성만 왜처럼 끌려나가야 하는 나라, 꼭대기부터 썩을 대로 썩은 정권이라는 목소리가 울려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기사회에 김정은 정권에 추가 제재를 가하도록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과 중국이 김정은 정권의 반복되는 미사일 발사 도발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 더 많은 개인 인근 기업들을 제재 명단에 올리도록 제안했다면서 유엔 안보리 제재 명단에 오르게 되면 국제적으로 자산 동결과 여행 금지 조치를 받게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06년 처음으로 김씨 정권의 미사일 발사와 핵 개발 프로그램에 관련된 제재를 가했으며 이후 핵정과 미사일 발사가 반복될 때마다 제재 대상을 확대해왔습니다. 미국이 최근 사상 처음으로 실시한 장거리 미사일 요격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미국 국방성은 지난 5월 31일 김정은 정권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공격을 가정하여 실시한 요격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요 매체들은 총알로 총알을 맞힌 것으로 평가하면서 미국 영토에 대한 김정은 정권 핵 위협을 차단하는 데 중대한 전진을 일으켰으며 앞으로 김정은 정권에 대한 압박 수위가 더욱더 높아질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요격 시험은 남태평양의 섬에서 미국 본토 방향으로 발사된 미사일을 미국 캘리포니아의 공군 기지에서 요격 미사일을 발사해 격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미국 국방성의 미사일 방어국 짐 실링 국장은 이번 요격 시험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의 커다란 성과이며 획기적인 비정표라고 평가하면서 김정은 정권의 위협에 대응하여 신뢰할 만한 억제 수단을 갖췄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이번에 성공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요격 기술을 정교하게 다듬어서 캘리포니아와 알래스카에 이미 배치된 요격 횟수를 지금의 36개에서 44개로 늘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트럼프 정부의 대조선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 당국자는 미국은 이번 요격시험 성공을 통해 김정은 정권의 핵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지금보다 기술적으로 더욱더 강화할 것이며 김정은 정권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대응 수위 또한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김정은 정권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제재와 압박, 대화를 병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미국을 방문한 한국의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은 6월 2일 허버트 맥메스토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만나 이 같은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안보 담당 수장들은 1시간 20분가량 하면서 김정은 정권에 대한 제재와 압박 공조를 이어가면서 비핵화 대화의 통로를 어떻게 마련할지를 모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달 하순에 개최될 미국과 한국 순회자 회담의 의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맥메스토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한국과 미국의 동맹 관계를 중시하며 한국과 미국의 관계 강화에 최우선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간 순회자 회담을 준비할 것이며 최고의 레오를 뜻하는 국빈 방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핵과 미사일 도발을 일삼고 있는 김정은 정권을 겨냥하여 초강력 제재를 추가로 단행했습니다. 외신 보도에 의하면 미국 재무성은 지난 1일 김정은 정 가수인 3명과 기관 기업소 11곳에 대한 독자 추가 제재를 전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대조선 제재 명단에는 인민무력성과 국무위원회 등 군대와 헌법상 최고 정부기관들이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러시아 기업을 제재 명단에 처음으로 올려서 제재 범위를 대폭적으로 넓혔습니다. 제재 대상에 오른 러시아 기업 아르디스 베어링스는 김정은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참여한 조선 반군 무역회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왔습니다. 또한 한천무역과 남천강 무역 등도 제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미국은 중국에 있는 조선 고려은행과 고려신용은행 대표를 추가로 제재하는 등 김정은 정권의 해외 돈줄 차단에 집중했습니다. 고려은행은 김정은 비자금을 관리하는 중앙당 39호실 소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외신은 이 같은 소식들을 전하면서
최대 압박과 반열하는 대조선 정책을 꺼내던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문재인 한국 대통령 당선 이후에만 세 차례 미사일 도발에 나선 김정은 정권을 향해서 더 이상 과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를 보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베트남의 웅우엔 수원 특수상과의 순회자 회담에서 김정은 정권의 핵 미사일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베트남 수상은 지난 5월 31일 백악관에서 순회자 회담을 가졌습니다.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정권의 핵포기를 이끌어낸 국제 압박에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성원국들도 적극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북수상은 미국과 베트남이 큰 격전들을 극복하고 포괄적인 동반자 관계가 됐다고 화답한 뒤 베트남 정부는 김정은 정권의 려리는 핵 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 핵 미사일 포기를 이끌어내기 위한 국제 압박을 적극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남녘의 어린이들보다 훨씬 더 힘들게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 구호단체인 세이브 더 칠드런이 전 세계 172개 나라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전 세계 어린이 생활 환경 평가 보고서를 보면 전체 조사 대상 국가 가운데서 세상에 부러움없다고 선전하는 우리나라가 78위에 반면 남조선은 벨지크와 도이칠란드 등과 함께 공동 10위에 올랐습니다. 우리나라는 태어난 후 59개월까지의 어린이 영양실조로 인한 성장 장애 비율이 남조선의 11배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어린이 1000명당 사망률은 남쪽의 7배 이상이며 나이는 찼지만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어린이 수는 4배, 그리고 19살까지 인구 10만 명 가운데서 사망한 어린이 비율은 3배 가까이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조선노동자 총동맹에서 보내드리는 인민의 소리 방송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축국 정보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김정일의 사생활 중에서 초호화 별장 운영 실태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김정일의 전속 요리사로 13년간 일했던 일본인 푸지모토 겐지, 김정일의 친위대원으로 10여 년간 일했던 이영국 등 김정일의 별장을 직접 목격한 여러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증언에 따르면 김정일의 별장과 비밀 놀이시설은 약 40여 개 정도이며 건설에는 약 30억 달러가 소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일이 이 별장들에서 누구와 무엇을 하며 어떻게 노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몇 가지 증언을 통해 실상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김정일의 친위대원으로 일하다 망명한 이영국의 증언입니다. 72호 별장은 1977년 김정일이 직접 배를 타고 다니면서 지시해 수억 달러를 들여 건설한 것이다. 김정일이 직접 말한 것처럼 자본주의 사회가 발전했어도 100년이 걸려도 따라오지 못한다고 할 정도로 웅장하고 화려하며 견고한 건물이다. 별장은 지하 3층과 지상 7층으로 일반 건물 25층 정도다. 이 별장이 사용하는 전력만도 한 개 군이나 큰 연합기업소에 맞먹는다. 72호 별장은 김정일의 층, 김경희의 층, 김정남의 층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각각 2개 층씩 쓰고 있다. 한 층은 800평 정도로 내부는 상상을 초월한다. 매 층마다 고급 주단이 깔려 있고 각종 오락실,
운동기재, 용사실, 침실, 주방, 위성통신시설이 갖춰져 있었으며 온통 일본, 스위스, 노르웨이 등에서 사온 최고급 제품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 천정에는 천연 수정 무리등을 달았고 온도와 습도는 자동으로 조절하며 세계 최첨단 경비시설도 갖춰져 있다. 바다에는 1정각, 2정각, 3정각이 있고 원산의 향산별장과 바다로 오갈 수 있도록 고속정 여러 대와 지상, 해상, 공중 탐지기까지 설치되어 있다. 백사장에는 샤워장, 소형 선박, 직승기 착륙장, 동물원, 정구장과 승마장, 인포, 실내 수영장 등이 갖추어져 있다. 별장은 동해함대 사령부와 4.5km 구간에 2차선 지하 통로로 연결되어 있다. 또한 호위가가 숙식하는 3층 건물, 재정격리부 활과 직원들이 숙식하는 5층 건물, 지하에는 행사 물자 창고, 냉동 창고, 일반 창고 등이 있다. 전력은 북창 하력에서 직접 1호선으로 끌어오며 행사 때나 김정일이 없는 평상시나 만가동하고 있다. 물은 8km 떨어진 산속에서 생수를 포다 정수해 먹는다. 이외에도 경호원들의 집과 관리인들 집 5동, 지하 폐수장, 여러 개의 주차장, 지하 통신실, 전기갱도 등 하나의 작은 도시를 방불케 한다. 경비는 보통 120명 3교대로 쏜다. 물자 구입은 재정정리부가 하고 연료와 식품 등은 항상 6개월분이 예비를 갖추고 있다. 다음은 13년간 김정일의 요리사로 일했던 일본인 후지모토의 증언입니다. 본산 별장은 전망이 아주 좋다. 우리는 그곳에서 산책을 하기도 하고 사이클링을 하기도 했으며 낚시도 즐겼고 때로는 김정일의 유람선을 타고 바다로 나가 가자미와 올락 같은 생선을 잡아 회를 떠먹기도 했다. 1992년 11월에는 바다오리를 사냥했다. 그때 우리가 잡은 바다오리는 10,000마리 정도로 무게는 총 19톤이 넘었다. 잡은 오리는 6kg 들어와 구워 먹었는데 그 맛이 별맛이다. 32호 강동별장은 부지를 가진 고고합한 별장이다. 분수대와 연못이 곳곳에 있고 연못 위로 다리가 놓여 있으며 다리에는 용 그림도 조각돼 있다. 평양에서도 멀지 않은 강동별장에는 연못을 중심으로 김정일 전용의 장군 건물, 김정일 가족들을 위한 1호 건물, 김정일의 여동생 김경희와 남편 장성택을 위한 2호 건물, 그리고 본관 건물 등이 있다. 또한 볼링장, 당구장, 롤러스케이트장, 사격장 등 여러가지 오락시설도 갖춰져 있다. 창성별장은 중국 국경 근처에 있다. 이곳에서 김정일은 강 위에 떠있는 대형 식당배를 가지고 있었다. 창성에서는 김정일과 수상 오토바이를 타며 강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았다. 창성은 쏘가리가 많은 곳이다. 김정일이 가장 좋아하는 생선은 쏘가리다. 우리는 날마다 함께 쏘가리 낚시를 하러 다녔다. 김정일은 초밥을 좋아해 즉석에서 잡은 쏘가리로 초밥을 만들어 주기도 했는데 매우 좋아했다. 당시 국도전 각지는 홍수 때문에 심각한 식량난에 처해 있었다. 그런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김정일은 수상 오토바이 시합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었다. 김정일은 승마를 매우 좋아한다. 멀리까지 나갈 때는 나도 동행했다. 먼저 김하대가 선두로 달리고 그 뒤로 김정일, 소영이 그리고 나와 왕자가 달렸다. 그런데 1992년 어느 날 김정일이 말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결국 김정일은 이튿날 전용 열차를 타고 평양으로 돌아갔다. 당시 우리가 말들은 모두 마자루에서 수입해온 최고급 말들이다. 원산 별장에는 김정일의 숙소 옆에
약 900m짜리 잔디 빈 숭마장이 있고 강동별장에는 1600m짜리 숭마장이 있다. 김종일은 사격의 달인이다. 내가 처음으로 권총을 잡아본 것은 1990년이다. 장소는 평양 근교에 있는 22호 별장이었는데 그 내부에 있는 2호 연회장 바로 옆에 식용잉어를 키우는 연못과 사격장이 있었다. 제일 먼저 김종일이 사격을 하고 다음은 측근들이 했는데 김종일만큼 쏘는 사람이 없었다. 훗날 이 사격장은 대대적으로 개조되었다. 사격장은 22호 별장 외에도 강동의 32호 별장, 신천 별장, 창성 별장 등에도 있었다. 사격 경기를 할 때는 다양한 상품을 건다. 상품은 날마다 바뀌지만 주로 양복지, 여성 속옷, 달러나 엔화, 외화 바꾼 돈, 그리고 김종일이 입던 옷 등이다. 현금으로 300달러가 걸리는 경우도 있다. 오리털 이불과 일본수를 넣고 경기를 한 적도 있었다. 중어는 여기까지입니다. 김종일의 별장 규모나 소와 사치는 몇 가지 주문만을 통해 봐도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나라 전체가 바로 김종일의 놀이터이고 들어가는 비용과 전력, 물자와 인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1년에 기껏 한두 번 가보는 것이 고작이지만 그것을 유지 관리하자면 2천만의 등골을 휘어도 모자랄 것입니다. 김종일은 인민들이 굶어 죽던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대부분 군 고위 간부들과 별장켜 부하방탕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결국 300만이 굶어 죽은 고난의 행군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까지 특급 정보 시간으로 김종일의 사생활 중에서 전국의 초호와 별장 실태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인민의 소리 방송입니다. 툭 까놓고 말합시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은 당국의 억압과 통제로 평상시 터놓지 못했던 우리의 생각과 이 세상 속내를 툭 까놓고 말하는 툭 까말 시간입니다. 그럼 김 선생님을 모시고 툭 까말을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70여 년간의 김씨 통치 좋은 기간 이어지고 있는 화려한 수령 무상화의 가능성, 그 필필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 선생님, 김씨 통치 70여 년간 김씨 조속들은 민족과 역사 앞에 또 그리고 우리 인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수많은 범죄들을 저질렀죠. 그 중에서 기만적인 수령무상화 세뇌로 인민들의 정신을 개하고 나아가서 인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 것도 가장 잔인한 범죄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물론입니다. 얼마 전 국제 언론에는 모든 국가들은 나름 어떻게 하면 자기 나라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들이 좀 더 행복하고 잘 살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최우선 목표로 세우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유독 김정은 체제에서만은 어떻게 하면 수령 개인 우상화나 체제 찬양을 잘할 것인가, 소위 최고 존엄 김정은의 위신을 높이고 인민을 세상을 모르는 바보로 만들 것인가에만 큰 관심을 두고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하고 있다. 이것은 거짓 역사와 우상화로 만들어진 모래성인 북조선의 가련한 흉명이기도 하다. 비난 기사가 실렸습니다. 아, 네. 정말 옳은 말이군요.
김씨 3대 독재의 가장 큰 범죄성은 정책의 목적과 방향이 나라의 발전과 인민의 이익이 아니라 오로지 김씨 3대 세습 독재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데 있다는 것이지요. 기만적인 수령 우상화도 또 김정은이 미친 듯이 매우 달리는 핵무장도 결국은 경제 발전과 인민 생활과는 아무 관련이 없고 전적으로 독재 권력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수령 우상화의 가장 큰 반동성과 비대성은 국민들의 정신을 기업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한국은 호감으로 폐쇄 장벽을 둘러서 이 땅을 거대한 감옥으로 만들고 그 속에서 거짓과 모략으로 꾸며낸 수령 우상화를 강압적으로 주입시킴으로써 인민들의 정신과 삶을 완전히 파괴하고 있습니다. 우리인들은 태어나서부터 말을 배우면서 김씨 일가의 위대성과 꾸며낸 역사를 끊임없이 들어야 하고 또 소학교부터 대학에 이르는 교육 전 기간 수령 우상화를 무조건 배워야 하지요. 우리 인민들은 평생의 일상 자체가 수령 우상화의 세뇌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학교 교육의 30% 이상이 날조된 김씨 족속들의 혁명 멱사나 위대성 교육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영화를 비롯한 문학과 예술, 모든 언론 수단들을 총동원하여 끊임없이 수령 우상화를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어디 뭐 그뿐인가요? 사회의 모든 단위들의 혁명 역사 연구실을 만들고 또 주기적으로 우상화 교육을 계속 수입하고 있고 전국의 사적지와 사적물들을 셀 수 없이 만들어 놓고 전 인민적 우상화 신에 광분하고 있지요. 네, 김씨 족속들의 이런 전폭적이고 파렴치한 기만 선전에 지금 전 세계도 경악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김정은 체제에 대해서 거대한 가면 세트장, 다시 말해 가면국을 위한 위대 장치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확한 비유이군요. 우리 인민들은 뭐 진심이든 가식이든 김정은 만세를 불러일으키고 또 김정은에 대한 충성을 입에 올리는 것이 이제 습관화되었다고 보지 않을까요? 뭐 그러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요. 그야말로 전체 인민을 충성 로봇처럼 만들어버린 셈이지요. 맞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세뇌된 수령 우상화는 인민들의 의식에서 어쩌면 당연한 것으로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비교할 다른 정보가 없이 오롯이 한국이 내려먹이는 수령 우상화와 체만을 평생 동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습관적으로 의식에 배여버린 것입니다. 네. 세습 당국이 노리는 것도 바로 그것 아니겠어요? 거짓말도 100번 하면 진실로 받아들인다는 역설 말입니다. 물론 고난의 행군 시기를 기점으로 밀려 들어온 외부의 정보와 또 상마당을 통해 우리 인민들의 인식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씨 족속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성도 많이 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무의식적으로 한국이 세뇌시킨 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적지않습니다. 그렇죠. 지난해 그 북부 지역 대형수 때 초상화를 지키다가 목숨을 잃은 희생자의 가족들이 그까지 종이 초상화가 뭐라고 왜 바보처럼 목숨을 바쳤단 말인가 하고 가슴을 치며 후회하고 있다지요. 참으로 가슴 아픈 비속입니다. 비단 지난해 홍수 때뿐만 아니라 한국의 거짓 선전에 속아 넘어가서 김씨 일가의 초상화나 우상화 선전물을 건지려다가 본인이나 가족의 목숨을 잃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지요. 세습 당국은 뭐 초상화는 뭐 최고 존엄이다 하면서 화재나 수해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목숨보다 더 귀중히 여기고 먼저 구해야 한다. 만약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온전 처벌하겠다. 뭐 이렇게 공공연히 위협을 가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진심으로 초상화를 귀중히 여겨서라기보다 정치적으로 걸려들어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몸에 밴 두려움으로 무의식적으로 자식보다 먼저 초상화를 건지고 목숨이 위태로워도 초상화를 손에서 놓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 4일 때 부산에서 한 노동자가 집이 떠내려갈 때 초상화저 건지는 바람에 아들을 잃어서 지금도 가슴을 치며
후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더 타락한 것은 그렇게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소위 그 모범적인 사례라고 내세우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따라 배우라고 선전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고량강도 쪽에서 큰 산불이 났을 때 구호나무를 구하겠다고 20여 명의 군인들과 해설강사 청년들이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구호나무를 끌어안고 목숨을 잃은 사건입니다. 그들을 따라 배워야 한다고 요란스럽게 강조하고 선전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군요. 수령 우상화를 위해서 가짜로 만들어낸 구호나무가 뭐라고 그 아까운 청춘들이 목숨하고 바꾼단 말입니까? 특히 가슴 아픈 것은 세계관이 한참 공되는 청소년들에게 거짓된 우상화 세뇌를 강요해서 청년들을 근시안적이고 또 그릇된 사고와 가치관을 가진 정신적 지형화, 사생아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김씨 족속들이 저지른 죄악 중에 가장 큰 죄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직 성숙되지 않은 청소년들이 김씨 족속들에 대한 충성을 당연한 세계관으로 정상적인 인간 감정으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잔인한 인간 정신 발살 행위입니까? 그렇죠. 실제로 우리 청년들이 수량 우상화에 세뇌된 그런 기형적인 사고력으로 행동을 해서 세상을 경악시킨 사례가 많죠. 네. 대표적 예를 들면 지난 2002년도에 남조선 부산에서 열렸던 부산 아시아 경기 때 우리 여성들이 남조선의 도시 한복판에서 김정일의 이름이 쓰여진 프랑카트가 비에 젖는다면서 눈물을 흘리는 바람에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응원단 처녀들은 김정일 이름이 적힌 그 프랑카트를 그 가슴에 품는 등 정말 기상천외한 행동을 하지 않았는가요? 네, 맞습니다. 그때 남녘의 인민들은 물론이고 텔레비전으로 그 모습을 본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기이한 현상을 두고 세상 사람들은 사상의 자유가 말살된 노예, 인형 로봇을 보는 것 같다고 모두가 놀랐습니다. 우리 인민들, 특히 청소년들의 이러한 정신적 기형화는 경제나 탄천이 파괴되는 것이 비할 바 없이 심각한 재난이고 위기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김정은은 인민을 중시한다고 떠들 기만적인 수령 우상화의 악랄한 세뇌 정책 자체가 전체 인민들을 한낱 독재 권력의 노예로 또 도구로 여긴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옳은 말씀입니다. 김정은 세습일당의 간악한 세뇌 정책은 정말 만대를 두고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이지요. 반인민적이고 파렴치한 수령 우상화와 체제 선전으로 인민의 정신을 무참히 말살시키는 세습 당국의 범죄 행위는 반드시 역사와 인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당국의 억압과 통제로 평상시 터놓지 못했던 우리의 생각과 이 세상 속내를 툭 까놓고 말하는 툭 까말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조선노동자 총동맹에서 보내드리는 인민의 소리 방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론평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독재자에게 아부하는 고용 언론,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에는 신문도 많고 방송도 많으며 그에 종사하는 언론인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언론이 없는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만큼 언론은 인간 생활과 사회 발전에서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중요한 정보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신문과 방송을 비롯한
각종 언론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와 국민들의 알 권리가 보장되는 언론이 아니라 독재자에게 아부하고 진실을 왜곡하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독재 정권의 오용 나팔수들은 김정은을 부상화하고 지켜 올리는데 온갖 거짓말을 다해가며 각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김씨 왕조는 언론을 통해 국민들을 세뇌시켜 정신적 군부자로 만들어 왔습니다. 김일성은 해방 직후부터 언론을 독재 체제 수립을 위한 대중 여론 수단으로 자신에 대한 우상화 선전 도구로 활용하는 데 맛을 들이고 거기에 조금이라도 지장이 되는 인물들은 가차없이 제거해 버렸습니다. 특히 김정일이 후계자로 되면서부터는 당의 마이크, 당의 필봉이라는 명수가 공공연히 사용될 정도로 언론들이 수령 우상화와 후계자 우상화의 전용 도구로 완전히 전락해 버렸습니다. 김정일은 체제 안전에 위험이 예상될 때면 더욱더 언론에 대한 규제와 장악을 강화했습니다. 소련에 비롯한 유럽 사회주의 나라들이 연이어 원기로 복귀하던 시기에도 제일 먼저 조선중앙통신사 기자들에게 친필 서한이라는 것을 보냈습니다. 외부 소식에 정통하고 있는 언론인들이 변심을 할까 두려워서 무엇보다 먼저 끼안기 행보를 보인 것입니다. 수백만 명이 굶어 죽던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쪽자민이 죄기밥이니 하는 거짓말로 인민들이 자신의 반인민적 정체를 가려보지 못하게 하려고 언론을 활용하고 나섰습니다. 고난의 행군 시기 김정일이 얼마나 호화롭고 방탕한 생활을 했는지는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김정일이 즐겨 먹던 다랑어 뱃살이나 철갑 상어알 그리고 기쁨조 같은 말은 국제사회에서 김정일을 가리키는 대명사가 된 지 오래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도 언론들의 행태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김일성, 김정일죄를 능가하는 거짓말로 더욱더 공개적으로 파렴치하게 선전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특정 대상만을 위한 찬양이나 거짓 선전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진정한 언론은 객관적이고 건전한 사회 조성하고 인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소식들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신문과 방송들은 인민들이 당연히 알아야 할 것은 알려주지 않고 판에 박은 거짓 선전만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 공장에서 계획을 얼마나 수행했다던가 또 어느 농장에 고기 드문 흉년이 들었다는 식의 선전을 이제는 아무도 보지 듣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업적이니 위대성이니 하고 앞만 떠들어도 지나가는 개소리만큼도 여기지 않을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인민들이 노동신문은 거꾸로 들고 읽어야 제대로 읽게 된다고 야유조롱하는 현상까지 생겨나고 있겠습니까? 언론이 이런 식으로 하면 이미 언론의 사명을 포기한 것입니다. 인민들의 알 권리도 인권 보장입니다. 눈이 있어도 소경처럼,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처럼, 입이 있어도 벙어리로 살라는 것은 가혹한 인권 침해입니다. 말 한마디 잘못한 것 때문에 혹은 외부 소식에 목말라 라디오를 좀 들은 죄로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간 사람들을 다 꼽자면 끝이 없고 그 중에는 언론인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에서의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침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세계 어디에도 우리나라만큼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없는 나라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같은 동포가 사는 남쪽만 보더라도 우리 언론 환경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남쪽에서는 언론이 정당이나 대통령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역할하고 있습니다. 남쪽 언론들은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가리지 않고 잘못이 있으면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전하고 있으며 또 국민들의 목소리를 다양한 형식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학자, 기업인, 종교인, 군인은 물론 평범한 근로자들도 신문에 자기 주장을 담은 글을 기고하고 방송에 나가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법으로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방송 출연을 거절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언론에 대한 권력기관의 검열도 없으며 정부가 이것은 보도하고 저것은 보도하지 말라는 식으로 내려보내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 소식과 사건 사고 소식 같은 것도 뭐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언론들이 이 같은 보도를 했다면 사회주의 제도를 망신시킨 죄로 큰 사단이 났을 것입니다. 남쪽에는 대규모의 방송사와 신문사들 외에도 민간이 설립 운영하는 중소규모의 언론사들이 수많이 있습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신문, 경향신문 등 신문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을 정도이며 텔레비전 통로도 수백 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완전히 보장된 관계로 개별적 기관이나 단체, 개인들이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언론사를 쉽게 설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예로 남쪽에 살고 있는 탈북자 단체들이 운영하는 자유북한 방송이나 조선개혁방송, 뉴스 같은 전문 언론사들을 둘 수 있는데 이것은 모두 탈북민 스스로가 설립한 것들입니다. 그 운영에는 정부가 개입하지도 않고 지원해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이 인터넷 방송이나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이용한 방송을 만들어 전 세계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두고 1인 미디어 시대라고 하는데 말하자면 1인 언론 시대라는 의미입니다. 이 정도로 바깥 세계는 우리와는 완전히 딴판인 것입니다. 남쪽과 같은 민주국가들 말고 사회주의 국가였던 중국이나越南, 쿠바 등에도 이 같은 1인 매체들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공산당 밀당 독재 체제인 만큼 내용에 대한 국가 권력의 감시와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가 이 정도만 돼도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자면 개혁개방과 민주화가 선결 조건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고 독재 체제 유지에 이용하는 한 언론의 자유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자 언론인들은 김정은 정권이 다가오는 종말을 막아보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새로운 세상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고良心만은 간직하고 살아야 합니다. 변화하는 시대를 보지 못하고 구태의연한 사고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언제까지나 독재 정권의 오용나팔수로 사는 것에 만족하는 기자, 언론인들이 있다면 반드시 때늦은 후회로 가슴 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독재자에게 아부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시사론평을 마치겠습니다. 조선노동자 총동맹에서 보내드리는 인민의 소리 방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 세상을 열자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과거 인민대중의 투쟁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나온 봉건시대의 역사를 보면 우리 선조들은 지배층의 착취와 억압을 타파하고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찾기 위한 저항투쟁을 끊임없이 벌여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 BC 조선시대 말기에 일어난 과거 농민 전쟁과
의적, 이러겠네, 림법적, 이러겠네. 홍길동, 장길선의 저항 투쟁을 오늘의 우리나라 시원들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의 가보농민 BC 조선 왕조 말기인 1894년에 전라도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시 조선 왕조는 제도 정치로 소수 문벌 관료 집단이 나라를 좌우하면서 무패일대로 이끌었습니다. 이분한 봉건 지배 세력들은 더욱 가혹하게 인민들을 착취하였습니다. 관료들이 부패와 롱가는 극에 달해 세금까지 가로치면서 리시 조선 왕조는 나라의 재정을 채우기 위해 인민에게 더 많은 부담을 들시켰습니다. 이렇게 왕조와 관료들에게 이중으로 착취당하다 인민들은 하루하루 겨우 연명하며 빈곤하게 살았습니다. 또한 조선 왕조의 오랜 세월 폐쇄 정책으로 하여 리시 조선은 주변 나라들에 비해서 형편없이 낙후한 나라로 전락하였습니다. 국력이 약하다 보니 결국 주변 강대국들에 휘둘려 불평등 조약을 체결하는 등 점점 나라에는 왕조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조선 왕조는 동학 탄압으로 백성들의 불만은 고조로 이루었습니다. 당시 동학은 천주교 일명 서학을 대신하여 만들어진 민족 종교였습니다. 1860년에 1905년 천도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동학의 사상은 이대천즉 사람이 하늘이라는 뜻으로 모든 사람은 다 존중받을까 있다는 것. 콜 정확히. 조선 왕조도 처음에는 동학을 지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차츰 동학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불안을 느낀 조선 왕조는 동학 창시자 최재우를 죽이고 동학을 탄압하였습니다. 이렇게 조선 왕조의 정확한 정치로 백성들의 원하는 폭발 직전의 극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혼란의 시기에 분노한 민심에 불을 다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전라도 지방 관료가 물세 징수를 거부하는 전봉준의 아버지를 때려 죽였던 것입니다. 더는 참을 수 없게 된 전봉준이 사람들을 모았고 여기에 그동안 탄압받던 동학까지 합의하면서 동학 농민 봉기 즉 가보농민 전쟁이 터졌습니다. 이 밖에도 리시 조선시대 말기에는 걱정, 홍길, 장길상과 같은 의적들의 저항도 활발하게 벌어졌습니다. 우리 인민이 영화와 소설을 통해서 알고 있는 임석정, 홍길동, 장길상은 실제한 영란한 인물입니다. 임꺽정은 리시 조선 중반기 1559년 당시 천민인 백정 출신이라는 신분적인 사료가 전대 멸시에 정하여 양반들을 백을 빼앗아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의적 활동을 하였습니다. 홍길동은 1500년을 전후하여 서울 근처에서 활약했고 장길사는 1600년대 말부터 1700년대 초 사이 월산을 중심으로 전국을 주름잡으며 활동한 의적입니다. 임꺽정, 홍길동, 장길사는 조선 왕조 시대의 3대 의적으로서 지배에는 공포의 위기 모습을 지닌 의적이었지만 백성에게는 희망의 임꺽정, 홍길동, 장길산이 저항투쟁 당시 시대상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공포와 너무도 비슷합니다. 조선 왕조가 백성들을 가혹하게 수탈하였듯이 김씨 정권은 우상화 건설과 선전용 건설, 핵개발에 막대한 국고를 강진하며 경제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서 인민들에게 각종 세외 부담을 들씌워 인민 생활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당시 왕족과 양반을 비롯한 지배계층이 우정부패와 비리를 일삼았듯이 지금 우리나라의 인가 일족과 또 충성자금으로 간부계층은 뇌물 등 온갖 부야 비리를 일삼으며 저들만의 가치
원조가 민족 종교 동학을 탄압하였듯이 오늘날 김씨 정권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해출하여 무자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씨 정권은 리씨 조선시대보다 더 끔찍하고 살벌한 전자제로 공포 통치를 감행하여 인민을 익소리 못하는 현직사회에 또한 거미줄 같은 감시망을 전국에 늘여놓고 인민의 저항 의식의 싹을 가차없이 탄압하고 있습니다. 김씨 정권은 우리 민족은 리씨 조선 원조가 제국 정책으로 하여 김씨의 식민지가 되었다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김씨 왕조가 리씨 조선 왕조처럼 세계와 동떨어진 폐쇄 경제와 인민 생활을 완전히 파탄내고 있는 천천히 해주세요, 천천히. 우리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 생활을 감상시키는 길은 개혁 개방뿐입니다. 개혁 개방은 시대의 흐름이자 인민의 영원입니다. 하지만 김씨 정권은 봉건적인 독재 정권 유지를 위해서 개혁 개방을 한사코 거부하며 이 나라를 세계적 빈곤 국가로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반정부 반체제 저항투쟁이 터질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는 김씨 정권은 2015년 1월부터 영웅의 성적 방역을 시작하며 이 영화의 주제가 나스라 전역자와 자본주의라는 대량의 금지곡으로 되고 있습니다. 부탄의 사고쳤네 백성들의 권한 소리 피눈물 보일 억울한 이 세상 상처나 말에다오 부모 쳐다 빼앗기고 백성의 등뼈 깎는 이 세상 멀리 살림. 이 영화의 주제가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비극적 현실에 너무도 잘 들어맞습니다. 정말 오늘날 우리나라의 암담한 현실은 리씨 조선 왕조 시대의 복사판이며 다른 것이 있다면 새로운 김씨 조선 왕조라는 것입니다. 반공건을 주장하는 나라에서 공건 왕조 시대처럼 3대를 거쳐 권력을 배물림하고 이러한 공건적인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민이 잘 살 수 있는 정책 변화를 거부하는 이런 나라에 과연 희망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인민들은 김씨 정권의 반인민적인 억압 정치에 분노하시며 오늘의 가난과 굶주림, 억압과 착취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중적인 저항투쟁에 떨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과거 인민대중의 투쟁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보십시오, 사인. 지금까지 새 세상을 열자 오케이, 시간이 오케이. 한번 더 있어, 가자. 더 있어. 조선노동자 총동맹에서 보내드리는 인민의 아, 방송입니다. 고생했나, 청취자 고맙다. 여러분들은 지금 조선노동자 총동맹에서 보내드리는 인민의 방송을 오케이. 듣고 계십니다. 들으면 유익한 방송인 어이, 인민의 소리 방송은 단파 3,480kHz 3,910kHz 4,940kHz 6,600kHz로 오후 2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인민의 소리 방송은 단파 라디오 방송으로 먼 거리로 송신되는 반면 음량이 변하거나 음질이 떨어질 수 있으며 낮과 밤에 따라 수신 상태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여 시간대마다 다른 언가용하여야 하며 특히 당국의 전파 장애로 그리고 건설과 지하에서는 단파
1000m 전선 및 결사를 내장 안테나에 직선으로 연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민의 소리 방송은 들으면 유익한 여러분들의 방송입니다. 패스. 오케이, 빨리 보자 이거. 우리 가지마 붙어. 왜. 라이트! 보도입니다. 우리 인민들 속에서 김정은과 세습 체제에 대한 반감이 날로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검은 액체가 들어간 가짜 계란으로 우상화 선전물들을 훼손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소위성의 소식통은 얼마 전 검은 아름다운 계란 모양의
여기에 주사기 같은 도구로 검은 먹물 잉크를 주입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가짜 계란에 의한 부상화물 훼손 사건이 얼마나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평양과 북경 지역 등에서 최소 여러 건 이상 발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 같은 내용들이 최근 평양에서 열린 노이성 회의에서 보고되었으며 이후 전국의 노이 기관들과 국민반동에도 공고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심각한 병폐인 괴물 비리가 유치원들까지 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소식통은 6월 1일 국제 아동절을 계기로 어린 아동을 끌는 가정집단에 소식통에 따르면 학부형들은 아동절 운동회와 심판의 준비를 하면서 교양과 보상은 물론 수만 원씩의 현금을 별수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뇌물을 주는 것은 자기 자녀를 잘 돌봐달라는 의미도 있지만 대곡동 국가 공급을 고의 받지 못하는 유치원 교양원들이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탓도 있습니다. 거기다 국가도 대책이나 공급이 거의 중단된 상태에서 식량부터 치약, 시설, 소금, 된장까지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것을 자체로 보상해야 하는 것도 뇌물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소식통은 교양원들이 뇌물을 많이 주는 간부나 돈주 자녀들만 편애하기 때문에 유치원에서도 심각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국이 올해도 농촌지원 전투 총 동원령을 내렸지만 간부나 돈주, 그 자녀들은 대부분 빠진 것으로 듭니다. 관련 소식통은 올해도 어김없이 힘있는 자들은 소비 진단서를 떼거나 후방사업 등의 각종 부실을 내걸고 농촌지원 전투에서 빠져나가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함경북도 청진시 청남구역 인민병원에서는 의사들이 간부들의 부탁이나 돈주 뇌물을 받고 농촌지원 전투에서 빠지기 위한 엉터리 소비 진단서를 무더기로 발표한 사실이 드러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돈주는 중국과 평양을 오가는 국제열차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체포됐는데 가짜 진단서를 떼서 농촌지원 전투에서 빠진 것은 물론이고 장사를 위해 중국까지 다녀오던 길이었습니다. 북경과 인접한 평안북도에서는 농촌지원 전투에서 빠지기 위한 날짜리 가짜 진단서를 떼는데 중국 돈 200元이 든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습니다. 일부 돈주들은 아예 몇 년짜리 가짜 중환자 진단서를 만든 다음 모든 강제 동원에서 면죄되는 사회 보장자로 넘어가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세태의 주민들 속에서는 힘있고 돈 있는 자는 전부 환자가 되는 세상, 힘없는 평백성만 소외처럼 끌려나가야 하는 나라, 꼭대기부터 썩을 대로 썩은 정권이라는 소리가 울려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기사회에 김정은 정권의 추가 제재를 가하도록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과 중국이 김정은 정권의 반복되는 미사일 발사 도발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더 많은 개인과 기업들을 제재 명단에 올리도록 제안했다면서 유엔 안보리 제재 명단에 오르게 되면 국제적으로 여행 금지 조치를 받게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06년 처음으로 김씨 정권의 미사일 발사와 핵개발 프로그램에 관련된 제재를 가했으며 이후 핵정과 미사일 발사가 반복될 때마다 제재 대상을 확대해왔습니다. 미국이 최근 사상 처음으로 실시한 장거리 미사일 요격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미국 국방성은 지난 5월 31일 김정은 정권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공격을 가정하여 실시한 요격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요 외신들은 총알로 총알
영토에 대한 김정은 정권의 핵 위협을 차단하는 데 중대한 전진을 일으켰으며 앞으로 김정은 정권에 대한 압박 수위가 더욱더 높아질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요격 시험은 남태평양의 섬에서 미국 본토 방향으로 발사된 미사일을 미국 캘리포니아의 공군 기지에서 요격 미사일을 발사해 격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미국 국방성의 미사일 방어국 팀 실링 국장은 이번 요격 시험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의 커다란 성과이며 획기적인 기정표라고 평가하면서 김정은 정권의 위협에 대응하여 신뢰할 만한 억제 수단을 갖췄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이번에 성공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요격 기술을 정교하게 다듬어서 캘리포니아와 알래스카에 이미 배치된 요격 기술을 지금의 36개에서 44개로 늘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트럼프 정부의 대조선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 당국자는 미국은 이번 요격시험 성공을 통해 김정은 정권의 핵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지금보다 기술적으로 더욱더 강화할 것이며 김정은 정권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대응 수위 또한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김정은 정권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제재와 압박, 대화를 병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미국을 방문한 한국의 정의용 통화를 한 것이지만 6월 2일 허버트 맥메스터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만나 이 같은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안보 담당 수장들은 1시간 20분가량 계속 김정은 정권에 대한 제재와 압박 공조를 이어가면서 비핵화 대화의 통로를 어떻게 마련할지를 모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달 하순에 개최된 미국과 한국 수매자 회담의 의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맥메스터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한국과 미국의 동맹 관계를 중시하며 한국과 미국의 관계 강화에 최우선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수매자 회담을 준비할 것이며 최고의 대우를 뜻하는 국빈 방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핵과 미사일 도발을 일삼고 있는 김정은 정권을 겨냥하여 초강력 제재를 추가로 단행했습니다. 외신 보도에 의하면 미국 재무성은 지난 1일 김정은 정권의 회인 3명과 기관 기업소 11곳에 대한 독자 추가 제재를 전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대조선 제재 명단에는 인민무력위원회 등 군대와 헌법상 최고 정부기관들이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러시아 기업을 제재 명단에 처음으로 올려서 제재 범위를 대폭적으로 넓혔습니다. 제재 대상에 오른 러시아 기업 아르디스 베어링스는 김정은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참여한 조선 반군 무역회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왔습니다. 또한 한전 무역과 한성강 무역도 제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미국은 중국에 있는 조선 고려은행과 고려신영은행 대표를 추가로 제재하는 등 김정은 정권의 해외 돈줄 차단에 집중했습니다. 고려은행은 김정은 비자금을 관리하는 중앙당 35실 소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외신은 이 같은 소식들을 전하면서 최대 압박과 반열하는 대조선 정책을 꺼내던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문재인 한국 대통령 당선 이후에만 3차례 미사일 도발에 나선 김정은 정권을 향해서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를 보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베트남의 웅우엔 수원 특수상과의 수매자 회담에서 김정은 정권의 핵 미사일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베트남 수상은 지난 5월 31일 백악관에서 수매자 회담을 가졌습니다.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정권의 핵포기를 이끌어내기 위해 국제 압박에越南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공원국들도 미국과越南이 큰 격변들을 극복하고 포괄적인 동반자 관계가 됐다고 화답한 뒤越南정부는 김정은 정권의 려리은 핵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 핵미사일 포기를 이끌어내기 위한 국제 압박을 적극 비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남녘의 어린이들보다 훨씬 더 힘들게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 구호단체인 세이브 더 칠드런이 전 세계 172개 나라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전 세계 어린이 생활 환경 평가 보고서를 보면 전체 조사 대상 국가 가운데서 세상에 부러웠다고 선전하는 우리나라가 78위에 올랐습니다. 반면 남조선은 벨지크와 도이칠란드 등과 함께 공동 10위에 올랐습니다. 우리나라는 태어난 후 59개월까지의 어린이 영양실조로 인한 성장 장애 비율이 남조선의 11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어린이 1000명당 사망률은 남쪽의 7배 이상이며 나이는 찼지만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어린이 수는 4배, 그리고 19살까지 인구 10만 명 가운데서 사망한 어린이 비율은 3배 가까이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조선노동자 총동맹에서 보내드리는 인민의 소리 방송입니다. 방송 강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연속 해설 목을 알면 인권이 보인다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언어권을 요구하고 보장받는 것은 법에 반영된 국민의 권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변호권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도 법으로 규정한 변호권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권에 대해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법에 반영된 변호권에 대해 알고 그 보장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조선말 대사전에 따르면 변호란 남을 도와 당사자의 일정한 이익을 지키거나 그에게 유리하도록 주장하고 옹호하거나 변명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남을 도와 변명해주는 사람이 변호사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법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법의 조사를 받을 때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다면 억울한 누명을 쓰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생겨난 직업이 변호인인 것입니다. 변호인은 국가가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제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변호인이 피심자와 피소자를 변호하는 것은 없는 죄를 만들거나 혹은 쉬운 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실례로 전기 갑감화나 전기 담요를 사용하다가 걸렸을 경우 어떤 사람은 벌금을 내고 끝나지만 어떤 사람은 이 사회주의로 몰려 관리소로 끌려가거나 추방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법을 남용한 것으로 쉬운 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하는 경우입니다. 변호인들은 이런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변호의 역사는 1만 년에서 250만 년 정도로 오고 있습니다. 변호인이 사회적으로 정착한 것은 그리스와 로마입니다. 로마는 시민들 중 한 명이 변호인이라고 할 만큼 변호인 전성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설득시키고 논리를 펴는 변론술의 핵심인 수사학이 인기가 높았습니다.
우리도 고조선부터 지금의 변호인과 비슷한 직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근대적인 변호인 제도는 1905년에 변호인 법이 만들어지면서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국가남의 분단 이후 남조선에서만 계속 발전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남조선에는 변호인이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변호인이 이토록 많다는 것은 그만큼 공정한 사회이며 선진국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조선에서는 변호인들의 담당 분야도 의료, 가사, 형사, 교통, 세금, 특허, 노동과 국제 통상, 기업, 증권, 환경 등으로 매우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변호인들을 전문화하기 위해 현재 교수풀 제도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